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들고 고등교육 변화 추이 대비 전략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아져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우리 현실의 민철 총장님 사회로 오늘 저 피아노를 조율하려면 저걸 빼서 메가 트렌드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 더 세밀하게는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21세기가 정말 메가 트렌드 시대예요. 정말 복잡하고 서로 인터레이트가 되고 서로 엉켜져가고 설켜지고 있는데 어쩌면 또 하나의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케이오스 시대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챌린지가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첫번에는 기후변화, 급격한 기후의 변화, 파버티 문제, 그 다음 번에는 이 물 마실 수 있는 드링크블 워터, 또 하나 청년 실업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빨리 바뀌다 보니까 내 청년 실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정말 도덕과 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냐, 그린 에너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엉켜져 섞여져 갔다 인터리레이트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번에 유엔과 유네스코가 이번에 5월 20일에 송도 거기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국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한국이 선도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유엔 70차 총회에 가서도 한국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한국이 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컨벤셔널한 그런 교육으로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우선 현재의 이 고등교육의 현황이 어떤가? 현재 우리 이 글로벌 이슈가 크리에이티브 글로벌 시티 에듀케이션으로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완화가 되는 방법은 이 인지교육과 비인지교육과 비헤이비얼 커패시티를 서로 다 포함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으로서 아까 있던 그 7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에는 모든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 로열이고 내셔널이고 그런 인재에 초점을 맞추지 우리가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그 나라의 내셔널 볼이나 인터레스트를 대해서 인재도 길러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홀 월드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인재를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 뭐냐? 정확하게 유네스코나 유엔이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리걸한 그런 시민이 아니고 여기에 글로벌 커뮤니티에 우리가 이제 속한다. 그래서 커먼 휴머니티 거기에서 그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고요. 유네스코에서는
지난 5월 20일에 정리를 하기를 글로벌 시티십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 교육 그 이외에 밸류, 가치관 교육, 그 다음에는 knowledge하고 스킬, 그러니까 특별히 휴먼 라이트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소셜 저스티스, 다이버시티, 젠더 이퀄리티, 인바이러먼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포함하는 교육이 바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라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2014년에 제안을 해서 이것이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티 교육은 글로벌 시민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21세기에는 내셔널 자기 국적이 있으면서 또 글로벌 시티즌십에 이렇게 이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미닝이지요. 그러면은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라는 거는 시티즌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고 그런 거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의 로컬에서부터 글로벌에서부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양성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이 가치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말하고 행동하고 쓰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글로벌 시티 내에서의 중요한 것이 레스판시빌리티, 레스판시블 글로벌 시티. 그 다음번에는 에카데믹 소셜 라이프에서 소셜 라이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윤리 도덕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회복을 해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 전 세계를 글로벌 시티즌이 우리가 평등하고 그다음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이 국가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하나의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유네스코에 가서 방 총장이 의미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디벨롭먼트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으로서 시작을 해야 한다. 정말 이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수장이 경제 관점만 막 강조를 했는데 교육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은 이번이 제일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반 총장님께서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and basis for progress in every country.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빈곤 문제나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 그 다음번에는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파티시페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으로 해야만 지구촌의 번영과 평화가 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대표하는 게 인재가 다른 인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인재가 나와야 되느냐?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재 교육에 지식적으로 유능한 인재만 기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글로벌 에티켓, 정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그런 인성 교육을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리브 투게더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대학에서는 too late.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티즌 교육 유네스코나 유엔이 이렇게 하자고 이번에 선포를 했지만은 이 교육은 이제 대학에서는 too late, 너무 늦은 거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글로벌 시티즌십을 심어주고 교육을 해야만 걔들이 자라나가지고 초중고해서 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을 적에는 정말 우리는 코리안 시티즌이지만 또 내셔널 시티즌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티즌으로 이렇게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바라는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나 유엔이 이제는 너무 밸류를 물질에다가 최식 많이 지금까지는 많은 교육이 최식 많이 됐습니다. 왜 이런 데가 가려고 하느냐? 돈벌이만 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최식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밸류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그런 인재를 기르야만 대학이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는 아까 이 컨퍼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가 딱 맞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그쪽으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좀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계기를 제가 이번에 좀 마련해보고 좀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고등교육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어려워지는 환경을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이런 교육 영토를 확대해 보겠다는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으로 우리가 환경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자율 타율에 의해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 외국인 학생이 증대될 것이다. 얼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고소득 시대, 이런 시대에 새로운 교육 요구가 우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콘텐츠도 필요할 거다. 또 MOOC하고 쌍방향 온라인 교육 이런 환경이 앞으로 보편화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 패러다임이 대변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우리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모색 그리고 교육 영토 확장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지만 누가 이제 미리 대비하느냐 이것이 경쟁력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MOOC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12년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해외 MOOC가 지금 2012년부터 아주 상당히 지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한국에는 여기에 지금 영어로 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이게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복, 그 다음에 앞으로 역동적인 지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 MOOC도 도입해야 되고 우리 한국형 MOOC도 확대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서 이 중국이 그렇게 영토로 봐서는 큰 포션은 아닙니다만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통계로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1위 언어로서는 1위고 그 다음 스페인어 영어가 약 한 3억 4천만 명 정도. 그러나 MOOC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영어권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교육 영토로 보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좀 탐이 나니까 13억 인구를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MOOC를 전면적으로 여기에 중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OOC의 영토는 어디냐? 우리는 유럽도 북미 영어권 이 지역이 아니고 대충 보면 이 38선 이남 지역입니다. 38선 이남에
우리나라를 왼쪽으로 있는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 일대 개발 방안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에 타켓을 두고 우리가 교육 영토를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하고 일본이나 호주 이쪽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 고등교육이 있었죠. 그러니까 1900년대 뭐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 이렇게 발전했는 이 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성장 노하우를 우리가 해외 시장에다가 팔 수 있지 않느냐. 또 한류 문화, 이런 한류 문화의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압축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MOOC 현황은 2012년에 스탠포드하고 MIT 하버드에서부터 시작해서 MOOC가 시작되는데 edX, 코세라, 유다시티 이렇게 해서 13, 14, 15로 해서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제-MOOC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시작하는 K-MOOC 뭐 이런 등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세라는 현재 약 한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얘기입니다. 1,500만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1,300여 강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edX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K-MOOC는 edX의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dX를 하고 있는데 edX는 MIT 하버드가 중심이 돼서 210만 명의 652 강좌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쉐당스 이清华대학을 중심으로 이것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로. NetEase 이런 데가 지금 아주 발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코세라하고 edX 강좌를 여기다 중국에다 풀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뿐만 아니고 이 미국의 MOOC가 노리고 있는 아까 13억의 인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작년에 NTT 도코모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해서 시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 MOOC의 파격적인 확산은 앞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고등교육 대변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의 교육 소비자도 조만간 폭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OOC는 사실상 인터랙티브한 건 아닙니다. 비디오를 뜯다가 그것을 EBS 방송같이 틀어서 보는 그런 학습인데 이제 온라인으로서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쌍방향 화상교육인데, 앞으로 MOOC하고 쌍방향 화상교육을 연계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영토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이 온라인이 잘 안 되는 데는 현재와 같은 한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한 방안이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이 경우에는 뭐 춤을 가르치는 것도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미국의 USC에 DAN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라고. DAN이라는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1980년대 초창기부터 해갖고 지금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USC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후 6시 30분인데 이건 북경대학이죠. 북경대학에 하고 연결해갖고 대만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에 연결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쌍방향 온라인 교육인데,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를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성장 관련해서 우리 경제개발, 산업수출, 노육, 과학진흥, 국토개발, 국방안보 등등, 새마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분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출 산업하고 연계해서 자동차, 가전, IT, 발전소, 플랜트, 인프라, 무기 이런 거 우리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지 않을까. 하이 디맨드 되는 데를 우리가 또 프로피스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분야, IT, 자동차, 선박 쭉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디벨롭을 하면은 가치 있는 그리고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는 분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류, 힙합 뭐 이런 거 지금 전 세계 이것은 아까 38선 이남 이북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유럽도 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수출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런 거 한국어 강좌. 그래서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춤형 무크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맞춤형 무크를 전문가가 같이 해야지 그냥 교수님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진출할 거냐, 진출국의 특성도 고려해서 개발해야 된다.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는 아까 쌍방향 인터랙티브 파상 교육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수출 산업 연계 프로그램은 관련 산업계하고 밀착해서 산학 협력을 해야 되고, 국제 선도 분야도 마찬가지고 한류 학산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어로 일단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막 또는 더빙 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전부 다 더빙을 해갖고 사실은 입술모양이 하도 같아서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 방송인지 착각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만 개발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 하이 디맨드 분야를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교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피드백하고 지원해야지 원타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학들이 필요하다고 또 이게 피지블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들 연합해서 협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각 대학의 기여도가 있을 거고 지적 소유권이 할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은 단독 대학 또는 협동해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고도 성장 관련 프로그램은 현지 공무원, 청장년, 전문 직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선도 기술 분야는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 기술직 종사자, 전직 희망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수출 산업은 한국 제품의 판매 유통 관계자, 또 향후 희망자 이런 사람들. 한류 학사는 연예계, 뭐 한류 관심청, 해외 동포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교육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학령 감소와 묵 등장으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단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해외 시장 개척용 특히 맞춤형 무크를 국내 대학들이 협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우리 한국의 고도성장, 수출산업, 국제선도기술, 한류 확산 관련 분야 등이 개발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대학들과 관련 전문가가 협동하고 협업으로 진행해서 다음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저작권 인정하고 수익도 같이 배분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무크의 한국어판도 보급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한국형 무크도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빨리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수준 지식에 시차 없이 접근하는 역동적인 지식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크가 발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오면은 근본적으로 교수 역할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크가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더라도, 발전이 되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이 그러면 사라질 거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단지
전통적인 수업 방법은 바뀌어질 겁니다. 지금 천편일률적인 면대면 교육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탄생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수의 역할은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지식의 전달은 온라인 교육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이제 지식의 전수로서 교육이 이제는 다 할 수 없다. 결국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건 뭐냐? 페이스 투 페이스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휴먼 타치, 인성교육, 그리고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 그런 카운슬러의 역할, 인생의 반려자로서의 역할, 아마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려면 역시 오프라인 교육도 그 역할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의 역할에 큰 변화를 어떻게 교수들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총장님들이 해주실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무크가 진행이 되고 온라인 교육이 강화될수록 저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려, 혹시 좀 소규모 대학이라든가 또는 혹시 이렇게 서울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얘기하는 지방대학,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고착화된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의 이 서열이 전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조그만 경쟁력 갖춘 대학들이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 우리 총장님들이 봉직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한양대학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 특성화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활성화 무크에 탑재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대학의 서열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직하고 계신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무크에만 탑재만 하시면은 이제는 모 대학의 교수 누구누구, 그게 이름이 막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 서열 문화가 이제는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크가 위기도 되지만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콘텐츠 수출 그리고 교육 연구 확장 방안으로 제목만 그냥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 점에서는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이죠. 외국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자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기술 개발과 제작 투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냐, 이 점에서는 사실 정부가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강의 번역 서비스 어떻게 체제를 갖출 것이냐,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대구대학 총장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사이버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활용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지원도 하고 오프라인 대학과 협업하게 만들고 더 키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부 당국의 좀 문제의식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끝으로 해외 교육 시장 대책을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의 수요자, 학생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위기 탈출한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이 외교 정책이다. 적극적인 친한 인사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다라고 하는 전에 착안돼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의 대세가 우크라이나는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해볼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역화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학교에 인접된 방문 수목원 이런 것들을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참여해보면 경제력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저희가 민자 18개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저희 대학의 출자자 400억 출자지만 여기 대신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제의 가구, 성우 이런 쪽 특수농장물을 전문화시켜서 탑재하고 그걸 준비해보자는 것이 저희 학교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축구가 상당히 이동거리도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경기축구 그리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짜서 온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가 그 대학이 중소규모 대학들이 목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각 대학들이 좀 협력을 최대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선 교과목 선정 그것을 몇몇 대학들이 각자 자기 학교에 유리한 인적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자율적으로 분야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열린 사이버 대학 강좌 같은 것도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쪽 과목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열린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것과 MOOC를 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대진대학의 이근영 총장님이 이제 특성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조그만 학교지만 저희가 지니고 있는 이제 가장 모든 대학과 달리 특성화된 분야라면 이제 강화 캠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학 그리고 고려학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학 쪽이 지금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그럽니다만은 특히 고려학의 경우에는 유물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쪽을 그렇게 활발하게 못합니다. 그나마 남쪽에서는 강화도에 일부 고려학에 대한 왕릉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려학 쪽을 좀 할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설할까 이런 식으로 좀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쪽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학교, 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당장 오전에도 이제 학습지원센터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지역별로 그러한 기자재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같이 공용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연대하면은 중복 과잉 투자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들어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나 통제적 원칙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첫째, 저출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종량이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도 결국 미래대학의 위상 변화를 지원하고 대학이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나 통제 중심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학의 환경 변화는 산업 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적 변화 그리고 사회문화 예술 등 각 영역의 급격한 변화와 직결되어 있어서 향후 대학 환경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에서 대학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변화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에 따른 학령 인구의 급감입니다. 2023년도 학령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도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용 없는 사회가 등장하면서 노동 집약에서 두뇌 집약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크의 교육의 일반화로 지구촌 대학 교육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러닝으로 교수 학습의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플립 러닝이나 블렌드 러닝 등 학문적 융합과 함께 융합 학습도 대학 교육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대학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3K 대학 기능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연구, 봉사 기능에서 학습 콘텐츠 개발 관련 knowledge media, 그것이 첫 번째 대학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학문간, 전공간, 국가간 지식 공유와 융합과 관련되어 knowledge network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쏟아지고 있는 지식 중 유용한 지식만을 선별해 연구하는 knowledge incubator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미래 대학은 준비 교육에서 적시성 교육의 대학의 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just in time 교육으로 대학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ight time, right contents, right placement를 핵심적인 화두로 발빠르게 대학의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캠퍼스 중심 교육에서 탈캠퍼스 형식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on-time 교육, 시간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편리한 시간에 하고 싶은 경험 중심 학습을 확대하고 테일러 메이드 교과 도입,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교과 운영,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학습이 확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국제인증 체제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국제질 관리 차원에서 ILO Assessment for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를 확대하고 국제인증을 위한 국제 자격 체제 강화, 유네스코, OECD, 유맥, EU 등 국제 상호 인정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버 5, 학력에서 창의적 실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위 중심에서 자격 중심으로, 경험 중심에서 창의적 개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쿨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 등 현장 중심 경험 교육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 산업 실습 체제와 연구 체제가 공존하면서 벽 없는 대학, 벽 없는 산업체 개념 확산 등 산학 협력 교육 체제와 현장 중심 학점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대학의 위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대학 고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의 탁월성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곧 자율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개혁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은 대학 유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 방법의 다양화 등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내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을 비롯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립대학의 자율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와 통일 일변도의 고등교육법에서 참여와 지원 그리고 촉진과 장려 차원의 고등교육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립대 이사회 체제를 강화하면서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연방대학 기본법을 개정한 독일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통해 대학의 자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독일인 것입니다. 영국은 1992년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법을 통해 폴리텍 등을 고등교육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사례를 보고드립니다. 이탈리아는 헌법 33조를 참고하면 법률은 국가의 승인을 구하는 사립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또 사립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의 학생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학상의 대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헌법 17조에 교육은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강압의 수단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부에 의한 감독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단의 선택과 교원의 임명에 있어서 사립교육의 자유는 특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에 따라 주와 대학 간의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고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나 법 제도적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법적인 형식적 특수성 이외에도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교육 서비스와 인재 양성을 위한 개별 독지가의 자발적 유경 의지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운영과 기본 원칙은 자율과 책무의 양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과기대, 서울대, 인천대 등 이미 국립대학 법인 체제로 전환한 법률안과 2005년과 200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인 고등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주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과 동문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를 법률상 필수적인 심의 및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등 고등교육에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원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립학교법이 과연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뭔가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보고 그 자주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높인 것에 의하고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능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이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회사 및 합병, 정관 변경의 인가, 수익사업 정지 명령, 법규 및 법령 위반 시 해산 명령 감독권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이사의 운영, 임원 선출, 학교 운영, 교원 인사 회계 관리, 재산 관리 등의 학교 법인의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평의원 제도 또한 그 구성과 운영을 정부에 의하며 기능과 역할은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그리고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립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5인 임원 중 3천 이내의 친족수 1인 이상만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임원 전원이 친족으로 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사는 기부행위, 정환자, 당의 학교의 장, 평의원 중 기부행위가 정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해산에 관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와 청산인의 법원에 의한 감독, 합병 절차, 채권의 신청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녀 재산의 귀속은 출연 행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귀속해야 할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녀 재산의 출연자에 대한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개정 방향과 과제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사립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흐름은 자율성과 책무의 양축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경향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 체제의 변동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방향 세 번째로는 학습자 중심의 체제로의 변화, 수요자 중심의 재정 부담의 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 그리고 기존 대학의 시스템 대변화에 따라 경직된 법적 규제나 제도적 감독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대학 환경과 세계적인 교육 변동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간섭보다는 지원 혹은 진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나 감독 내지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일부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는 국가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를 하는 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법인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 규모,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법 테두리에 묶는 것보다는 시대적으로나 설립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주요 변화는 캠퍼스 없는 대학이 특성화 확대되고 교육 방법 면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은 물론 온라인 중심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직된 법적 장치보다는 사회적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 자율에 의한 생존 전략과 질 관리 전략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향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과 진흥 원칙을 중시하되 간섭이나 통제는 배제하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대학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사립학교법은 명백히 사립학교 규제 법적 성격이므로 사립학교 지원 법적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진흥하는 진흥법적 성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관련 개정의 원칙을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독이라는 조항이나 이 등등을 이제는 지도받는다는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제나 통제적 원칙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할 수 있다라는 선택과 자유를 고려한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립대학과 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조항을 꼭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승인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제어하고는 신고 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과 조항은 기존에 이미 타 법률에 담고 있는 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제 조항은 전면 폐지하여 대학의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개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 인구의 특성이 변화되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 세대를 새로운 대학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거나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한 대학 교육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크 교육 등 온라인 대학 활성화로 캠퍼스 없는 대학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습 혁명과 교수 혁명을 뒷받침하는 학사 구조의 과감한 개혁과 자율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도 향상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학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추진하기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이 성공적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상비 4분의 1을 지원을 고등교육법 7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사업 전환 지원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학금 재원 확충과 장학금 지급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대 관리 정책을 제도화할 때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평가제도에 의한 육성책 강구하면서 규제 강화를 위한 평정과 제재적 조치를 위한 평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장학적 평가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관리 체제와 연관된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탁월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질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상시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관리 지원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한 획기적 행재정적 지원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학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성의 대상입니다. 극히 일부 사학의 문제가 전부인 양 우리 건전한 대다수의 사학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인식이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학법 및 고등교육법의 대변혁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대학이라는 게 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지난번에 수도권에 있는 총장님께서 열심히 하면 아마 법에 걸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만큼 법 규제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사립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립대학이 생긴 것이 내면을 보면 지금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 수요보다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유학을 많이 합니다. 그 유학생을 보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찾은 것이 각 대학의 전문대학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대학이 수입으로 대학을 살아나가고 있고 더 좋은 대학으로 발전되고 있고 그러한 정말 사회주의 국가로 대학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 반대의 현상을 겪고 나가지 않나 그런 것이 없네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의 역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냅니다. 그 학교 등록금을 낼 때는 이 학교와 내가 들어와서 공부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입니다. 등록금은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학에서 동사가 나오면 또 그 대학을 옮깁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약속의 파기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학의 할 일인지 저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 구조가 견고하기를 바라고 하부 구조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 현실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교육부가 보면은 정치권에서 좀 알아주시면 바랍니다. 도심 중에도 항상 따뜻하게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셨는데 그 7대 과제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개 과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제 나름대로 지방대학 총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지역대학이 타격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상생의 방식으로 이거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일률적인 잣대로 해서 지방대학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상생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분야라도 집중해서 강소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늘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 대학 규제 완화 참 정말 우리 김준영 이사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친응하고 협력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규제를 작은 규제로부터 이렇게 커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저희 대학 사례를 보면은 중국에서 아이들이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류 음악, 한류 패션, 한류 화장.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시험 테스트를 못해요. 한류 화장도 마찬가지, 한류 화장, 한류 미용. 그래서 그런 것은 미국 대학처럼 몇몇 미국 대학 가면 좀 그런 예체능 갖고 하는 토플 점수도 낮춰주고 또 어떤 과목을 들으면 영어 몇 과목 들으면 이렇게 웨이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과에 따라서 그런 규제도 풀어주고 특히 또 저희가 좀 답답할 것은 이 현장 중심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이게 이 서비스 학과가 많아요. 이 예체능 서비스 학과나 이런 데는 수도권에 많단 말이에요. 서비스 학과가. 현장 중심을 수도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 시키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지방 학교가 서울에서 수업한다 그러면 이 인구 집중화 정책에 대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학교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몇 개 과목이라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때 소경으로 지역대학 총장으로 그냥 좀 이기적인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적어도 우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우리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반성부터 따라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 결국 조금조금한 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을 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조그만한 그룹으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니건 내건 내 이익에 조그만한 프로그램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 대학 교육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또 많은 분들한테 과연 동의를 얻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길래 결국 가장 내 자식들을 담당하고 있는 스승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런 지하에 묵과라고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우리가 신뢰성을 못 얻었고 또 그만큼 자기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일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 지속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프라 대한민국을 이탈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100여 개 대학이 2023년까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등교육에서의 엄청난 인프라가 붕괴됩니다. 그를 끼고 있는 지역의 막대한 불균형, 또 경제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환경 내에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 각종 특성화의 종류, 설립의 목적 등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편일적인 획일화된 한 개의 잣대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관인증 평가를 수정, 강화해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존재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를, 진정한 특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야 된다고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빨대를 각 국가에 꽂아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래야 유학생 유출이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만 현지에서 교육시켜보면 그 자원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인지 알 수 있고 이게 단순한 한국에 유입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변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비자 관리 규제도 좀 유연하게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잣대로라면 아까 한국어 시험을 3등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경제의 영향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규제 대상이 아닌 활성화시켜야 할, 또한 지원해줘야 할 대상으로 시각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진흥하고. 아니 사립대학이 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사립대학은 사법인이고 공법인이 아니고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부 재정을 일부 받는 게 있지요. 만약에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돈을 바로 원래 주어진 용도에 썼는지 여기까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많은 법적으로도 그런 정책적으로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95쪽에 23조 제가 감사하고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7호에 해당된다는 게 가능합니다. 7호에 된다면 임원의 정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임명이 되거나 임명 승인이 되는 단체에 회계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감사장 하는 얘기는 학교법인 이사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하지 않느냐? 전혀 말씀입니다. 그 취임 승인과 임명 승인은 진짜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임명 승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임명 승인이랑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 승인은 임명 자체와 구분가는 얘기고, 취임 승인은 이사의 선출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가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하고 단지 교육부는 관할청은 그 승인을 사후적으로 검토해서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승인하는 거에 불과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 사회밖에 없고 획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다만 사학 비리 소위 말하는 이런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울수를 강화하고 하되 사회 자율성,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진흥하는 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이웃 일본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학이 또 원월드 원 시스템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지금 대학이 어떤 양적인 변화도 필요하고요. 또 질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부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이유도 조금 더 소통하고요. 조금 더 의견들 반영하는 노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도 상의 드려야 되고 실무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참여해서 의견 듣고 필요한 부분들 저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보고 같이 가서 논의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원칙적으로는 저는 학생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돼야 된다는 데는 과거부터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 더 과감한 변화들 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좀 풀어내면서 그런 원칙들을 좀 조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